안녕하세요.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 진영입니다. 요즘 드라마 보면서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예전 같으면은 완벽하게 악녀, 완벽하게 착한 사람만 이렇게만 나왔었는데요. 최근에는 참 나쁘다, 얄밉다, 그런데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정말 착한 사람인데 에이 저렇게 하면 바보같이 다른 사람 힘들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너무 드라마에 빠져서 보나요, 제가? 근데 아무튼 전형적인 좀 인물에서요, 다양한 인물들을 많이 만나게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 해봅니다.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사람들의 행동을 좀 이해하려고 하고,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가능성을 한번 생각해보는 것. 뭐 이런 것이 좀 유연하고 성숙한 사고를 갖고 있는 사회의 모습. 그리고 서로에게 주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그런 사회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 가지면서요. 이번 시간도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미진 씨 그리고 이정용 씨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두 분은 대표적으로 그런 전형성에서 좀 벗어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서 다양하게 뭔가를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연기가 굉장히 다양한 일을 할 수 있는 직업이죠. 그리고 또 토닥토닥을 하려면 또 정말 유연한 사고를 가져야만이 다른 사람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저는 유연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예전에는 정말 고정관념도 많이 컸던 것 같은데 네네. 여기서 제가 이제 방송을 하면서 저도 치유를 받고 네네네. 저도 이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저는 공부하는 시간이에요. 맞아요. 미진 씨가 현명한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들어서 이제서야 제가 조금 이제 유연하게 되나 보다. 아니 정말 예전에는 되게 정말 경직된 사고를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절대 안 돼 이런 거 많았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이런 얘기도 많았고요. 그렇지 않으시죠, 두 분? 좀 보수적이셔. 굉장히 보수적이고 딱 똑바른 자로 잰 듯한 그런 성격일 것 같은. 좀 그렇게 살았었나 봐요. 그러니까 정말 모범생. 학교에 그 옛날 다닐 때 그 모범생 근데 모범생은 아니었는데 약간 제가 큰 딸이라서 좀 그런 것도 있고요. 맞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딱 옷도 이렇게 딱 입고 나오시니까 살구나무집 큰딸 같은 살구나무집은 또 뭐요? 그 좌우가 살구나무집 큰 따님께서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앞으로 진영희 씨의 자녀분들이 굉장히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그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진짜로 나이 먹으면서 경험하면서. 아기발달연구소의 김수현 박사님 그리고 이병준 목사님 두 분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이것도 편견일지 모르겠는데요. 두 분은 전문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답도 확실하게 있고 가는 길도 정확히 아시고 그래서 조금 제 쪽에 가깝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는데 어떠세요? 저는 타고난 개인적인 성품은 전혀 유연하지 않아요. 1 플러스 1은 2다. 3이 될 수 없다. 그런 거고 그다음에 학습 하신다고 김미지 씨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배운 걸 가지고 이제 적용하려고 정신 바짝 차릴 때는 조금 더 유연해질 수 있지만 타고난 성품, 제 성품은 그렇게 유연한 그런 성품은 아닙니다. 네. 목사님은 어떠세요? 네, 이제 케이스를 많이 다루다 보면 정말 뭐 이제 듣도 보도 못한 아주 특별한 케이스를 보게 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사례가 많아지면요, 이제 듣다 보면 이분은 그분하고 비슷하네. 이분은 또 그때 그분하고 비슷하네. 이런 경우들이 많죠. 그러면 이제 그런 얘기를 들어도 그렇게 놀래거나 뭐 당황스럽거나 그렇지 않거든요. 이제 그런 게 상담을 또 많이 하면은 또 혜택일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사례가 많아지고 사례를 많이 겪으시면서 유연해진다. 그렇죠. 그런 말씀이죠. 저는 사례가 많아지면 기침을 합니다. 저거 준비한 거야. 아니, 이분이 준비한 거 무슨 일이야, 이게? 우리 저런 말을 하면요, 손살이 치잖아요. 네. 근데 저렇게 썰렁한 개그도 기쁘고 재밌게 받아주는 유연성을 저희 프로그램에 갖고 있습니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저희 자료화면 보겠습니다. 큰애는 막 TV를 보면서 먹는데 나는 그게 제일 싫어요. 끄면은 울고. 저는 항상 뭐든지 다 제자리예요. 저 굉장히 성격이 깔끔해서 제자리 해야 되는데 항상 있으면 어떻게 그 자리야. 그 자리가 걔는 제자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되게 많이 트러블이 있는데 그러니까 나는 되게 막 와일드하고 좀 남자 같고 그런데 우리 큰애는 완전 공주님이신 거야. 너무 여성스럽고. 딸만 막 꽃이랑 막 대화를 해요. 내 손에선 이해가 안 되는 거야. 막 인형이랑도 대화하고. 답답해.
섭섭한 마음, 뭐랄까, 쟤 왜 저러지? 왜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왜 화끈하고 대범하지가 못하지? 저는 좀 막 빨라요. 빨리 그러고 막 이렇게 멀티태스킹 막 이런 스타일인데 저희 애는 하나 하면 그거 하나 하고 그 다음 거 까먹고. 그러니까 저는 막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엄마처럼 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새엄마가 얘한테는 왜 이러나. 네, 저희 VCR 함께 보셨습니다. 보통 뭐 이런 얘기들 쉽게 편안하게 하잖아요. 네. 너 진짜 내 배에서 나온 애 맞니?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정말 내 아이 왜 이렇게 나랑 다르지?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얘기를 좀 진행하려면은요, 우리가 보통 이제 말하는 기질, 그리고 네. 성격, 뭐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좀 개념을 알고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서요. 박사님께서 기질하고 성격 좀 먼저 좀 저에게 설명해 주세요. 기질이라는 거는요, 타고났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의 영향에 네네네. 의한 것이 아니라 네네. 원인은 뭔지 모르지만 네네. 어쨌든 이 아이가 그런 성품을 타고났다라고 했을 때 이제 기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고요. 아이가 뭐 어떤 행동 성향을 타고난다라는 사실도 사실 잘 몰랐었어요. 네네네. 애는 그냥 백지로 태어나기 때문에 환경이 그림을 그리면 백지에 그림을 그리듯이 네네. 이런 애도 만들어낼 수 있고 저런 애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다가 이제 1970년, 80년대 되면서 네. 그게 아니라 아이도 어떤 성향을 갖고 태어난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한테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아이의 성향이 우리의 네. 양육 태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되면서 이제 최근에 연구가 활발하게 됐죠. 그래서 성격은 타고난 성향의 플러스 환경이 이제 잘 네. 어떻게 영향을 미치냐에 따라서 이제 성격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아무래도 성격이라고 할 적에는 조금 이제 나이가 있어야지 성격이라는 얘기를 쓰고 아직 유아기 때는 기질이라는 말을 많이 쓰게 됩니다. 그러면요, 그 네. 기질이라는 게 우리 흔히 말하는 그냥 성질이라고 말해도 되는 건가요? 천성. 그렇죠. 네, 네. 타고난 어떤 양상이니까 네. 어떤 표현을 하든지 뭐 성질이거나 기질이거나 타고났다라는 것이 더 네네네. 포인트가 되겠죠. 네. 그럼 학문적으로 이렇게 기질을 유형을 이렇게 나누어서 좀 이해하기 쉽게 정리해 놓은 것들이 좀 있나요? 최근에 이제 가장 그래도 많이 쓰는 게 뭐 디스크라는 거 많이 쓰죠, 요즘에. 사람 총 4가지로 이렇게 분류하는 그런 네. 것들인데 그것도 타고 올라가면 히포크라테스의 그 체액론이라 그러죠. 체액이요? 체액. 우리에게 액체가 있잖아요. 예. 액체가 있는 거. 그러니까 체액에 따라서 다혈질, 또 네. 담즙질, 담즙? 담즙질, 담즙질. 점액질, 점액질. 우울질 이렇게 나누게 우울질. 되죠. 2개는 안다. 점액질, 네, 다혈질은 기억나죠? 가끔 저희 쓰는 말이잖아요. 점액질은 가끔씩. 달팽이한테 있고요. 맞아요. 끈적한, 네. 그러니까 점액질은 달팽이질은 끈끈하죠. 그러니까 여유가 있고 깊은 생각을 하게 되고 이런 스타일이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성질급하고 뭐 화내지만 뭐 돌아서면 뒤끝 없다. 맞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다혈질이에요. 담즙질은요? 담즙질은요? 쓸개즙. 예, 뭐 그렇죠. 다음에 속에 소화 액체처럼 이렇게 나오는 그런 것들 얘기를 하지요. 물질은 뭐죠? 우울질은 성향 자체가 이제 느린 것도 있고 되게 행동 반경이 천천히 가고 깊게 네. 생각하는 스타일들. 우울증하고는 개념이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멜랑콜리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우리 성향 속에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어쨌든 이게 시초는요, 사람을 이해하려고 했다는 거죠. 네네네. 분명히 사람마다 다른 성향들을 가지고 있고 네. 다른 기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분류를 할까 연구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돼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도 기질별로 쓰셨다. 기질별로 쓰셨다. 베드로 같은 경우는 완전한 다혈질이거든요. 예. 근데 그 다혈질 그 베드로를 쓰지 않고 네네. 아마 이게 그 담즙질로 알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죠. 네네. 그 인물을 쓰지 않고 이 사람을 썼단 말이죠. 침착하게 차분하게 공부하고 논리적이 있고 앞뒤를 계산할 수 있는 이런 스타일을 만들었고 아마 모세는 점액질이 있을 거예요. 점액질. 왜냐하면 성질이 부럭부럭 나오면 예. 가이드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모세를 가리켜서 온유함이 지민의 모든 사람보다 성했더라. 이런 네. 표현이 나오는 것은 그의 기질 상황이 그랬다는 거죠. 네네. 그래서 하나님도 기질별로 쓰셨다는 거예요. 사람을 이해하는 툴이었죠. 네네. 그러면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적용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김수현 박사님? 그 아이들에 대한 거는요, 처음 시작이 내가 키우기 쉬운 아이냐, 아니면 내가 키우기 힘든 아이냐. 그래서 네. 양육자 입장에서 나누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좀 순한 아이, 그다음에 까탈스러운 아이. 그래서 순한 아이인 경우에는 쉽게 스트레스 받지 않고 스트레스를 받아도 그냥 조금 찡찡대다가 마는
네네. 격하게 반응하지 않은 아이를 우리가 순한 아이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네네. 까탈스러운 아이는 너무 굳이 스트레스 받지 않아야 될 상황에서도 스트레스 받고 그래서 네네. 밥도 잘 안 먹고 편식을 한다거나 네. 놀 때도 자기가 좋아하는 장난감 아니면 안 논다거나 네네. 아니면 뭐 옷도 어떤 옷은 이제 좋아하고 어떤 옷은 싫어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너무 쉽게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상에서 좀 격하게 표현할 적에는 이제 저희들이 까탈스러운 아이다, 키우기 힘든 아이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양육자 입장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냐 아니면 키우기 어려운 아이냐 해서 이제 분류를 했고 네네. 그다음에 이제 아이들이 노는 양상을 보고 좀 더 활동적으로 노느냐 아니면 조금 더 소극적으로 노느냐 해서 여러 가지로 관심 있는 분들이 분류를 만들고 있지만 저희들이 이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좀 내 입장에서 키우기 쉬운 아이냐 아니면 키우기 힘든 아이냐 이렇게 나눠서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많이들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떤 기질의 아이인지 좀 이렇게 몇 가지 사항으로 좀 점검을 해보고 싶으실 텐데 네. 그 체크할 수 있는 몇 가지 사항 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쉬운 아이라고 하면은 네네. 예측이 가능한 아이죠. 언제 울 거고, 언제 잘 거고, 언제 일어날 거고. 그래서 생활 리듬이 좀 규칙적인 아이, 그런 아이들 경우에 우리가 쉬운 아이라고 얘기하고, 네. 그리고 감정 표현을 정확하게 잘 해주는 애기들이 쉬운 애기예요. 좋으면 좋다고 웃어주고, 싫으면 싫다고 표현을 해주되 너무 격하게 반응해주지 않고 약간 네네네. 찡그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주는 애들이 이제 쉬운 아이라고 우리가 분류할 수가 있겠고요. 이런 아이들인 경우에는 뭐 한 40%의 경우에 이런 애들이 뭐 쉬운 아이다라고 하는 어떤 결과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까다로운 아이들의 특징적인 것은 언제 잠이 들고 언제 일어날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언제는 잘 먹고 언제는 잘 먹지 않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고 마찬가지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예민하고 변화에 대해서 네네. 그리고 변화가 있었을 적에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너무 격하게 네네. 반응을 한다거나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들 양육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네네. 일반적으로 한 10%의 애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네, 그리고 이제 브라졸턴 박사라는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제 멘토로 생각하시는 이제 그런 분이 쉬운 아이냐, 까탈스러운 아이냐 분류하면서 이제 또 한 가지 이분이 말씀하셨던 분류가 네. 그 약간 천천히 반응하는 아이라는 걸 또 하나 이분은 만들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인 경우에는 뭔가 좀 이렇게 느리게 반응하는 친구들 있죠. 반응을 하긴 네. 하는데, 그러니까 딱히 순하다거나 뭐 까탈스럽다거나 네. 하지 않더라도 아. 그래서 반응이 좀 느린 아이. 그래서 반응이 느리다 보니까 이제 성격이 급한 부모님들은 답답하시겠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브라델턴 박사님은 이제 세 종류의 기질로 설명을 하셨고 그 외에도 다양하게 이제 기질을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대표적으로 쉬운 아이, 까다로운 아이, 천천히 반응하는 아이 뭐 이렇게 셋으로 나눈다고 치면 네. 두 분의 자녀들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좀 나눠지쳐요? 요 세 가지로? 예. 이걸 보니까 쉬운 아이 같아요. 오. 근데 다만 큰 아이가 좀 가끔씩은 천천히 발동이 걸리는 아이 같기도 하고. 왜냐면 빨리 하라고 하면 안 하거든요. 야, 소비야 늦었어. 빨리 들어가. 유치원 들어가. 그러면 운동장에서 이렇게 공 굴리는 거 구경하고 있는 거예요. 야, 늦었어. 빨리 가. 알았어. 자기 볼 거 다 보고 들어오고. 그럼 미진 씨는 좀 성격이 급한 편이에요? 본인이 생각하기에? 네, 급해지는 것 같아요. 제가 급한가 봐요. 정영 씨는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쉬운 듯하면서 까다롭고 또 까다로운 듯하면서 천천히 활동하는 모든 기질을 다 갖고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네. 그럼 본인은 어떤 편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저는 이지죠, 쉬운 이지. 듯하면서 까다롭고 아유, 쉬워요. 정 잘하잖아요.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이렇게 제가 여쭤본 게요. 아까 이제 저희가 인터뷰에서 봤지만 아이를 키우는데 나랑 너무 다르니까 내가 정말 힘이 들어. 그러면서 이제 육아 전쟁 이런 표현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기질적으로 정말 나와 좀 다르다 하면 쉽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 일상생활에서 육아를 하실 때 힘든 상황만 놓고 본다면 스트레스 상황에서 이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또 스트레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되느냐를 잘 한번 관찰해 보자고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아이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예, 나타나는 예. 애가 있고 엄마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회피한다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겠고요. 아니면 반대로 어머니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굉장히 공격적으로 나가는데 아이는 그냥 가만히 회피하려고 한다거나 아니면은 어머니도 공격적으로 나가고 애도 공격적으로 나가고 아니면 어머니도 회피하고 애도 회피하고 이렇게 되는 이제 다양한 상황이 나타날 수 있겠는데 만일 어머니 같은 경우는 좀 덜하고요. 어머니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육아에 관여하시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또 아들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 예,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전혀 대화가 없고 관계가 단절되고 상대가 어떤 존재인지를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될 거고요. 만일 아버지도 스트레스 상황에서 막 공격하고 아들도 공격하다 보면 이게 이제 사람과 전쟁처럼 예, 가족 내에 굉장히 힘든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콩가루 집안이네요. 네, 네. 어디 감히 아들이 그래. 뭐 잘 맞으면 더없이 뭐 기쁘고 즐거운 그렇죠. 과정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참 힘들고 속상한 부분이 많을 텐데요. 저희가요 4분을 만나봤거든요. 나랑 참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 있어요 하셨는데 어떤 부분이 안 맞는지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정리정돈 깨끗해요. 그러니까 약간 결벽증이 있을 정도로 깨끗한 스타일인데 저희 아이는 아빠를 닮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약간 이렇게 너저분하게 널리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좀 그것으로 인해서 아이한테 2번째까지 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3번째 제가 만약에 아이한테 화를 내면 이제 저희 아이는 그때부터 제 눈치를 봐요. 저는 표출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화가 나면 내가 뭐 때문에 화가 났어 지금 이렇게 하고 얘기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저희 아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원하는 거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와서 그냥 침대에 이렇게 엎어져 있거나 말을 안 하고 소파에 가서 그냥 앉자마자 책을 읽거나 이러면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아이가 원하는 대로 하면 그게 굉장히 오래 가요. 그래서 저는 제 방식을 고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연에 어머니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어떠세요? 두 분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둘째가 그래요, 둘째가. 우리 마음이가. 말 안 해버려요? 마음이가 화나거나 삐치면 그냥 말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이렇게 있어. 그래서 내가 이제 막 달래주려고 그러면 더 응석 부리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집사람이 여보, 그러니까 그 기질을 파악을 한 거야, 집사람이. 그래서 그 마음이는 그냥 놔둬야 돼. 놔두고 그냥 풀려. 근데 정말 그냥 놔두면 또 금방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한 뭐 10분 정도 자기가 괜찮아지면? 근데 그건 좀 괜찮은데 지금 사례자는 근데 일단은 이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애들이 다 어질러요. 딴 집 가도 똑같아요. 정리하면 이상하죠. 똑같아. 근데 애기가 저렇게 말문 닫아버리고 혼자 이러고 있으면 너무 큰 상처 준 거 아닌가 또 염려가 많이 되시겠어요. 그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아이의 기분이 풀렸을 때 그때 대화로 풀면은 되지 않을까. 어떻게 좀 차이가 있는 건가요? 이 기질상으로 어떤 건가요? 어머니가 차이가 있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나는 네. 표현하는데 내 아이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는 것까지를 인식하는 건 좋은데 이제 우리가 부모 입장에서 실수하기 쉬운 게 뭐냐면 표현하지 않는 것보단 표현하는 게 좋다.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는 방법은 매우 바람직한 방법이고 지금 내 아이가 취한 방법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법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이 아이의 행동이 더 문제가 되는 것 같고 더 스트레스가 엄마가 되기 때문에 이제 양육하기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엄마가 느끼기에 여기 차이가 있다.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좀 현명하게 아이를 대하는 걸까요? 만약 어머니가 어지럽혀 놓는 것에 스트레스를 안 받으시고 아이가 정리정돈을 잘하는 애다 그러면 이제 문제가 덜하겠죠.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리정돈을 잘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머니는 본인이 결벽증이라고 한편으로 말씀을 하시지만 정리정돈을 해야지라고 혹시 말씀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정리는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할 수도 있죠, 이 입장에서는. 그렇죠? 지금 아이 입장에서 지금 정리정돈할 시간이 아니에요. 일하던 중간이니까. 그러니까 어머니가 정리정돈을 해야 되는데 네가 정리정돈을 안 하니까 네가 잘못하는 거야 라고 메시지를 주시기보다는 엄마는 말이야 좀 결벽증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정리정돈이 안 돼 있으면 마음이 막 불안해져. 그리고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어. 밥을 못 하겠어. 머리가 막 어지러워지고 아파져. 이런 식으로 아이가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을 써서
그러니까 엄마를 좀 배려해서 정리를 해주면 참 고맙겠다. 그래야 엄마가 또 밥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해주신다면은 아이가 엄마를 배려하는 것은 자기의 자존감을 높이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따라주기가 쉬워질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어요. 조금 전에 박사님 말씀하시는 게 그게 정말 이제 좋은 솔루션이 될 수 있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아까도 또 남자라고 얘기했잖아요. 두 아이가. 네네. 그러니까 특히 남자아이들 같은 경우는 자신이 뭔가 이제 중요하다는 느낌이 드는 거, 내가 엄마를 돕는 위치에 있다는 거, 일종의 우울감도 경험할 수 있고요. 또 자기의 효용 가치를 확인하는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예. 그래서 엄마가 상황을 얘기를 하고 아이들한테도 필요하면 이제 please help me를 요청하는 거죠. 도와달라고. 그러면 적어도 11살, 9살 정도 아이면 할 수 있거든요. 치우는 거 이런 정도는. 네네. 그래서 엄마가 이제 이런 기질을 조금만 파악이 되면 그렇게 이제 역이용하는 것도 괜찮아요. 화내지 말고 도리어 역이용하면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이렇게 일하게 하고 기분 좋고 네, 엄마는 네. 또 부려먹고 이렇게 할 수 있죠. 네. 부려먹는 거 맞죠? 예. 부려먹기 위해서 이거 방송하는 것 같아서. 네, 두 번째 부려먹어야지. 예, 인터뷰 보겠습니다. 네. 저희 아이는 그러니까 양반 스타일이어서 되게 느릿느릿해요. 그러니까 8시에 일어나면 8시 반이야 벌써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텔레비전 그냥 보고 있거나 제가 나와서 이제 세수하고 나오면은 인여가 이제 로션 발라야 돼 그러면 아는데 제가 말한 거는 바로 하라는 얘기인데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제가 결국 가서 막 해주는 거예요. 급한 거는 저니까. 전혀 이제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경우는 그냥 사귀는 편이고요. 그렇게 심하지 않은 스트레스라고 제가 이제 어느 정도 끄집어낼 수 있는 거는 주위 사람들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그냥 위로받고 풀어요. 그러니까 오빠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표현하는 게 사실은 되게 부족해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꾹 입 다물고 그냥 뚱한 표정 짓고 있거나 제가 막 오늘 뭐 무슨 일 있었니? 뭐가 화났어?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스무고개를 해야지만 나중에 얘기할까 말까 한 그런 자기 스스로 알아서 그냥 해결하는 것 같고 아니면 정말 화났을 때만 막 소리 지르고 예, 좀 과격한 행동을 해요. 남자라서 그런 건지. 근데 둘째 같은 경우는 그냥 화나면 엄마 나 화났어요. 뭐 이렇게 얘기를 말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로 하고 표정으로도 그렇게 표현을 하고 정말 화나면은 저를 와서 때리기도 하고 오빠를 때리기도 하고 그냥 그런 식으로 그냥 솔직하게 표현을 해요. 동생을 보면 아 지우 너무 예쁘다 막 이렇게 너무 이뻐요 하는 집마다 착착 앵기는 스타일이에요. 딸이어서 그런 건지. 근데 아들이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아들은 뭘 물어봐도 시큰둥하고 모르는 거 투성이고 뭐 오늘 급식 뭐 나왔니 이렇게 대화를 해보려고 해요. 그러면 몰라요, 기억이 안 나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저는 이제 거기서 이제 더 이상 이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럼 화가 나기 시작하고 어떻게 모를 수가 있냐, 넌 오늘 먹은 걸 막 이렇게 되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정말 이뻐하고 진짜 걔한테 더 훨씬 많이 잘해줬거든요. 투자한 것도 더 많고. 근데 그런 걸 전혀 모르고 본인도 그냥 동생만 다 이뻐한다고 생각을 하고. 네, 두 번째 경우입니다. 아들, 딸 이렇게 남매를 두셨는데요. 어머니가 이렇게 뉘앙스 상으로 보면 말씀하신 뉘앙스 상으로 보면 아들님한테 좀 섭섭하시네요. 네. 좀 많이 섭섭하시네요. 투자를 많이 하셨다잖아요. 네. 이게 펀드 반토막만큼이나 속상한 일이거든요. 아니 저도 아이가 빨리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고 있으면 막 화를 돋우는 그런 별로 화가 나죠. 그러니까 또 욱하시려고. 그러면은 어떠셨어요? 이렇게 자기 얘기를 잘 해주는 그런 아드님이셨어요? 정영 씨? 저희? 예, 어렸을 때 아니 정영 씨 본인. 저요? 네. 저는 말을 잘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요. 예. 어떠세요? 두 분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나이가 아직 어린 자녀를 키울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자녀가 있고요.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자녀가 그래요,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그 어린아이들을 키울 때는 어머니들이 힘드시거든요. 네네. 힘들다 보니까 어떤 자녀가 좋겠어요. 나한테 에너지를 주는 역할을 해주는 아이가 좋고, 내 에너지를 뺏어가는 아이는 이제 더 힘들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자꾸 뭘 기대하게 될까요? 얘가 어떻게 하면 좀 나한테 에너지를 줬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잠깐 이제 내가 아이를 위해서 투자한 것은 부모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투자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온다라는 이런 해석까지 지금 어머니가 네네네.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나한테 주지 못하는 아이일 경우에는 이 아이의 매너가 틀렸다라고 생각하시기보다는 이 아이는 언제 스트레스 받고 얘는 스트레스를 어떻게 해결하는가, 또 얘는 언제 좋으면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그런 매너를 좀 취하시는 게 이 아이를 바꾸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는 더 바람직한 생각일 것 같고요. 네네. 이 어머니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인 성향이 어디서 에너지를 받고 싶어하는 성향이세요. 스트레스 상황에서.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여기저기 전화해서 사람들이랑 얘기해서 푼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는 어떤 성향이고 이 아이는 어떤 성향인지를 조금 관찰자 입장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구조일 때 엄마가 계속 이제 남자아이라서 여자아이라서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어느 정도는 이제 개연성들이 들어있죠. 네네. 아이도 사실 9살 남자아이 같은 경우도 사실 낮거든요. 나이만 그럴 정도 개념이고. 근데 이 딸아이 같은 경우는 흔히 이제 둘째이면서 딸이 태어나는 경우들은 사랑을 쟁취하는 법을 안다고 그러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런 니즈를 알고 있고 그래서 엄마 곁에 붙어서 이제 미주알 고주알 얘기를 통해서 친구가 되는 그런 관계를 가졌지요. 근데 남자애는 상대적으로 그 작업이 안 되지요. 게다가 그렇죠. 느리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느리니까 이제 엄마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맞지 않는, 얘는 나하고 안 맞아. 그래서 계속 이제 그런 것들이 악순환 될 수 있는데, 일단 느린 것 자체가 하는 기질로 보자면 거기서 또 장점과 단점이 또 갈라지죠. 그러니까 느리다는 말은 좋게 보면 생각이 깊다는 뜻이 될 수 있고, 예. 그렇죠. 또 반대로 빠르다는 말은 경솔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나이. 그러니까 아직은 사실 9살 나이인 경우에 그 단정 짓기에는 아직은 이른 나이가 아닐까 아직은 뭐. 싶어요. 아직은 9살 나이 네, 때는. 네, 네. 또 일단은 뭐 그리고 또 딸아이는 사실은 사랑받는 법을 배워요. 저희도 이제 아들, 딸이 다 있으니까 보면 역시 그 여자들이 사랑받는 걸 알겠어요. 일단은 엄마의 사랑을 뺏는 법을 알아요. 지금 네. 이게 약간 엄마의 사랑을 뺏는 법을 안다고 하셨는데 뺏기셨군요. 이게 목사님의 경험에 의해서 네. 말씀이 아닌가 하는데, 아니 지금 이 아들도요, 왜 동생만 예뻐하느냐 이런 말 많이 한다고 네, 그러니까요. 그렇게 느끼고 지금 우리 엄마 편애한다 이렇게 느끼게 되는 것 같은데, 이런 것도 좀 잘 엄마가 조절해야 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인간이기 때문에 이 아이가 나한테 에너지를 준 순간은요, 화나게 웃게 되고요. 이 나가 에너지를 빼앗아가는 아이하고 대할 때는 그만큼 웃음이 덜 나가잖아요. 그러면 아이는 그걸 보면 느끼죠. 아이가 동생은 엄마한테 에너지를 주는 기질을 가졌고 나는 엄마 에너지를 좀 뺏어가는 기질이다.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성격은 전혀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분석할 수 있는 나이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 나중에 이제 이 아이가 엄마가 편애했다라고 동생을 더 예뻐했다고 생각해서 심리치료를 받으러 가면 이제 그때 알겠죠.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걸. 하지만 아직 지금 뭐 9살 이런 나이 때는 모르니까 엄마가 지어주는 표정이 나한테 지어주는 표정과 동생한테 지어주는 표정이 너무나 틀리기 때문에 이 아이는 당연히 엄마가 나를 덜 예뻐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갈등 상황들이 일상적이면 좀 더 이해도 하게 되고, 네. 뭐 아유 그래 넌 참 내가 참 이러고 넘어갈 수 있겠는데, 일을 많이 해야 되는 경우 있잖아요. 막 분주하게 아이를 뭐 둘 다 등교를 시키고 엄마도 일하러 가야 되고. 하고 막 이럴 때, 이럴 경우에는 굉장히 막 갈등이 격화되면서 막 화나게 되잖아요. 제가 이제 어머니들한테 자녀가 많은 경우 이제 인사팀장이 되십시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예, 예를 들어서 인사팀장일 경우에는 나하고 맞는 친구가 있고 내 성격과 맞지 않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맞는 친구한테 봉급을 더 주고 나의 성격하고 맞지 않는 봉급을 덜 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인사팀장님이 하셔야 될 역할은 이 아이는 어떤 부서에 맞는 성격을 가졌고 이 아이는 어떤 부서에 맞는 성격을 가졌는지를 네네네. 조금 거리를 두고 판단해서 잘 배치해야 되잖아요. 네네네네. 그것처럼 각 아이가 나랑 맞는 아이가 성격이 좋은 성격이고 네. 나랑 맞지 않는 성격은 바람직하지 못한 성격이다라는 편견을 버리시고 각 아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 분장을 분명히 제시해 주시고 네네. 저는 많은 경우에 적어서 이렇게 붙여놓으라고 해요. 왜냐하면 나이가 어릴수록 그 감각적으로 자극이 있어야지만 개념화 시키기가 더 쉽기 때문에 전날 너는 무슨 일을 하고 내일 아침 이렇게 말로만 하시면요. 애들은 네네. 그 순간에 아는 것 같지만 확실히 개념화가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 아이들을 키우실 적에는 또 가족이 많을 적에는 분명하게 업무 분장을 딱 정해서 붙여놓으시고, 예, 그 다음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자, 저거대로 우리 하는 거야 라고 네네. 해서 해 나가시면 조금 화가 덜 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어떤 인터뷰 내용인지요? 너무 솔직히 너무 에너지가 넘치니까 제가 어디 가도 창피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조금 자제를 하면서 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어느 정도 애기 좀 잡아주지. 저희가 이제 저도 아가씨 때 어딜 가면 애들이 막 나 이렇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대고 돌아다니면 어머 저 부모님 왜 저러지 좀 애 좀 교육 좀 시키지. 제가 그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저희 애가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욕안 먹는 게 더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창피하기도 해요. 아이가 너무 이제 소리도 막 지르고 이제 성향이 너무 세다 보니까 제가 또 발레를 시켜봤거든요. 여성스러워지라고 했더니 자기는 발레 안 한다고 태권도 한다고 태권도를 또 바꿨어요. 저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거의 뭐 혼자서 음악을 듣든지 아니면 TV를 시청하든지 그런 식으로 해갖고 근데 사키는 편이거든요. 근데 저희 큰애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그림을 그리든지 아니면 소리를 지르든지 의외로 좀 반응이 격해할 때도 있고 조용할 때도 있어요. 너무 명랑한 걸 아는데 다른 사람한테 엄마는 너가 정말 사랑받는 애가 됐으면 좋겠어. 조금만 자제해주고 조금만 여성스러워지면 너 정말 사랑받을 거니까 엄마 말 좀 잘 들어주고 조금만 변하자. 서은아 많이 사랑해. 아니 뭐 이렇게 적극적이고 자기 표현 잘하는 딸이 부럽다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엄마 입장에서는 창피해요 이런 표현을 쓰시는 거 보니까 상당히 좀 갈등이 있으신 것 같고 듣기에도 상당한 그 차이가 있는 모녀인데 두 분께서 어떤 말씀해 주시겠어요? 지금 아이들이 이제 6세, 4세라고 하셨는데 이 한국 나이로 6세라면 만으로 5세나 또 3세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데리고 어떤 장소에 가실 적에는 미리 그 장소는 어떤 장소인데 엄마가 너한테 기대되는 행동이 어떤 거다라는 걸 매우 구체적으로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있어야 돼 이게 아니고 거기에 가면 뭐 어디 의자가 있는데 거기에 네가 이 스케치북을 가지고 가서 그림을 그리면서 앉아서 기다리면 좋겠고 엄마는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다라고 명확하게 기대되는 행동을 제시해 주시고 그랬을 적에 나중에 어떤 보상이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명시해 주시면 좋겠고요. 만일 이 아이가 기질적으로 정말 조용히 앉아있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아이라면은 가능하면은 그런 장소는 안 데리고 가시는 것도 매우 지혜로운 방법인데 우리나라가 아직 베이비시터제가 없다 보니까 어머니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든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아이 그 기질 얘기할 때 이제 쉬운 아이, 까탈스러운 아이, 뭐 예일 시간이 좀 걸리는 아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 이제 이렇게 분리하면 우리가 이제 이해는 일반적인 이해는 좀 그렇죠. 조금 좀 잘 오지 않는 아이는 이해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가 가장 손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외향이냐 내향이냐 이런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이중에 이제 MBTI도 외향과 내향이니까 1순위로 쭉 나오는 것처럼 이제 이런 경우에 보면 아이는 뭐 완벽한 외향성의 소유자 같아요. 그러니까 외향성은 일단 신체 에너지 자체가 아주 많은 사람이에요. 정말 팔굽혀펴기를 뭐 122개를 막 할 수 있는 그런 쪽이고 내향성은 신체 운동 자체가 줄어드는 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스트레스 받으면 아까 음악 듣는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풀어가는 쪽인데 아이는 몸을 움직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아이한테는 이제 몸을 움직이는 통로들을 통해서 풀어가는 경우들도 있죠. 우리가 상담 사례 가운데 애가 이제 이런 경우인데 잠시를 가만히 안 있고 너무 산만한 그래서 정말 뭐 ADHD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얘는 그런 쪽에 있지만 몸을 통해서 움직이는 걸 너무 좋아하는 거죠. 근데 얘를 그래서 댄스 쪽으로 보내줬는데요. 애가 이 벨리 댄스 하는 쪽으로 이렇게 보내주었더니 거기서 애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두각을 나타내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이가 시위에서 줄어들게 되죠, 상대적으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에너지가 많은 아이들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엄마가 어떻게 보면 아이를 감당을 못한다 그러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제 그렇게 보이는 면도 꽤 있어요. 아이는 워낙 양이 많기 때문에 엄마로서 이해를 못하지요. 본인의 행동 범위는 요 정도인데 아이는 태어나면서부터 이만큼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해를 못할 수도 있죠. 아이니까 또 더 안 지치고. 그렇죠. 그럼 이 아이는 같은 춤이라도 발레보다는 정말 벨리 댄스나 좀 더 이제 신체를 움직일 수 있는 발레는 좀 이런 걸 해야겠네. 춤이라도 그래서 약간 그래서 정적인 춤에 속하잖아요. 발레는 아무래도. 그렇죠. 근데 말 그대로 이제 뭐 테크노 댄스라든지 아주 뭐 격하는 어떤 그런 쪽으로 가면 훨씬 더 이렇게 몸을 더 많이 움직이는 그런 거 좋을 수 있죠. 좀 인정을 일단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여자다워지라고 좀 얌전해지라고 발레를 시켰더니 본인이 태권도를 원하더라. 태권도로 바꿔주셨다고 하셨는데 참 잘하신 것 같네요. 그렇죠? 좀 더 자기 에너지를 마음껏 표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을 좀 만들어주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좀 도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어머니는 확실하게 내가 스트레스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당신에 대한 이해는 되는데 아이는 그림을 그리면서 조용히 할 때도 있고 네네. 또는 소리를 지르면서 격하게 반응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아직 아이에 대해서 약간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면이 좀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좀 도움을 주신다면 어떤 말씀 저도 좀 보면서 예. 진짜 저 아이가 그림 그리면서 푸는 거는 저 아이가 스스로 한 것일까 물음을 가졌거든요. 제가 엄마가 시킨 거 아닐까 생각도 좀 들었었고요. 그래서 이제 엄마의 방식하고 아이 방식이 전혀 다르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기질을 다루고 있으니까 기질은 정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해하려고 그래도 타고난 천성이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지요. 그러니까 엄마가 일단 아이의 기질을 알아야 되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에너지가 많은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애가 그림을 그릴 때 뭘 그렸을까? 조곤조곤하게 그렸을까?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그리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막 찌그대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만약에 그게 그런 식으로 또 뭐 풀 수 있는 거면 그런 것도 괜찮을 수 있지만 좀 더 이 그림도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런 아이는 그림보다 우리가 놀이치유에서 쓰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찰흙이에요. 찰흙. 찰흙은 정말 좋거든요. 이렇게 만질 수도 있고 그거를 네네네네. 바닥에다 이렇게 이제 패딩이 칠 수도 있고 뭐 뭉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 좋은데 그림보다는 훨씬 더 동적인 활동이 될 수 있으니까 치료 효과는 훨씬 낫죠. 흙을 만지는 작업 자체는 또 정서적으로도 도움도 많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세 번째 어머니의 고민까지 들어봤고요. 이제 끝으로 한 분 남았습니다. 이번엔 또 어떤 기질의 아이와 엄마가 어떻게 달라서 힘드신지 사례 보겠습니다. 저랑은 되게 많이 틀려요, 기질이. 노는 것도 틀리고 대화 방식도 많이 틀리거든요. 또 눈물도 많고 그래서 집에서 놀이 같은 거나 역할놀이를 할 때 좀 중간중간에 계속 좀 강해져야 된다는 이미지를 많이 심어줘요. 예를 들어 친구들하고 놀 때도 자기는 이제 뭐 블록놀이를 만약에 하고 싶은데 친구가 인형놀이를 하자고 그러면 제가 볼 때 표정은 이걸 하고 싶은데 그래 그럼 그거 하자 이렇게 좀 되게 딸려가는 그래서 좋게 이제 얘기를 하죠. 도경아 너 지금 너 뭐가 하고 싶었니? 블록놀이를 하고 싶었대. 근데 왜 그걸 했어? 친구가 그거 좋아하니까요. 모든 걸 그렇게 다 양보한다고 착한 건 아니야. 너가 하고 싶은 거를 친구한테 말해서 네가 하고 싶은 거를 먼저 해도 돼. 그건 나쁜 게 아니야. 이런 걸 자꾸 제가 심어주거든요. 만약에 내가 저 아이와 같은 기질의 엄마였다면 그대로 되게 좋게 말하면 온순하고 착하게 크지만 나쁘게 말하면 소심하고 사회생활 나갔을 때 좀 적극적이지 못한 성격으로 그대로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제 생각에 감히 제가 제 아이한테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차라리 부모가 약간 좀 그런 강한 성이 있는 게 저 아이한테 뭔가 좀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거. 무엇보다 엄마의 딸로서 태어나준 게 너무너무 고맙고 아직까지는 이제 어리고 너네들이 이제 커갈 때까지 엄마는 지금처럼 항상 강한 모습으로 이 기질이 싫더라도 가끔씩은 강한 엄마로 너네가 엄마처럼 강해질 때까지는 꼭 엄마 옆에서 지켜줄 거라는 거. 사랑해. 네. 자기 표현이 확실하고 좀 대범하고 적극적인 성격의 어머니, 그리고 어머니가 보기에 좀 소극적이고 천상 여자 같은 딸, 뭐 희한하네. 그렇게 어머니와 딸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또 그 인터뷰를 들어보니까요, 어머니 입장에서는 내가 가진 성격이나 내가 하는 표현 방법이 좀 더 낫다라는 생각도 조금 갖고 계신 듯한 느낌도 좀 있었고요. 네, 어떠세요? 생각하세요? 보니까 네. 약간 아까 그 태권도 얘기가 나와서 그런지 태권도 사범님 같은 느낌이 좀 있어요. 굉장히 와일드하시고 정말 그 여자든 남자든 친구도 많은 그런 성격 그러니까 같아요. 쿨하고 뭐 이런 네, 성격,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회생활 굉장히 뭐 재밌게 사람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네. 딸도 그렇게 재밌게 살아갔으면 좋겠는데 본인에 비해서 너무 딸이 얌전하고 마음 약해 보이니까 걱정이 많이 앞서서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 해결책은 뭐 어떻게 노력을 할 수는 그러니까 이제 두 분께서 좀 도움을 주실 텐데, 네. 이분의 딸이요, 이제 6살, 2살,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그런데 그 중에 한 애가 사물을 보면서 대화를 많이 한대요. 인형이나 꽃, 장난감을 보면서 이렇게 사람과 이거 좋은 대화하듯이. 거예요. 그래서 어머, 꽃아, 오늘은 어땠어? 뭐 이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겠죠? 근데 이제 어머니께서는 그런 모습이 정말 못마땅하신 거예요. 안 맞는가 봐요. 제가 볼 확실히, 때는 제가 볼 때는 그게 굉장히 상상력도 좋고 그렇죠. 이쁜 세상과 건데. 이렇게 통한다 그런 의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그 네네. 갈등이 좀 심해질 것 같은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꽃하고 대화한다라는 얘기를 듣는 순간에 와, 저 아이는 감성적으로 연계성이 있겠구나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는데 어머니는 걱정하시잖아요. 저기 어머니하고
어머니하고 이런 아이의 매너가 어머니가 스트레스를 느끼시는 이유는 제가 봤을 때 어머니는 그 하신 말씀 중에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아이가 돼야 되는데 이런 애는 감성은 우수할 수 있지만 사회적으로 좀 소극적인 애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걱정하시는 거는 어머니처럼 강한 사람들 속에서도 어머니가 생존하기가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부모는 아이의 생존을 걱정하기 때문에 이런 감성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시인이 된다. 먹고 살 수 있을까? 여자애가 이런 감성을 가지고 소설을 쓴다 했을 때 세상이 얼마나 치일까 하는 걱정이 이제 더 많이 먼저 들게 되는 게 우리 부모니까 불안감이 있으신데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아이가 인지 능력이 IQ가 정상 범위에 속한다면 사회화가 돼요. 네, 살면서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렇게 관심 있는 어머니가 옆에서 잘 서포트 해주시면은 사회화가 된다라는 건 결국 이 아이가 20년 후에 변화될 사회에 적응하게 되고 이 아이도 생존하고 싶은 기본적인 욕구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장점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대인관계를 할지의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이 아이의 인지 능력이 IQ가 정상 범위만 속한다면 이 아이가 나중에 어떤 직업인이 되는 것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같은 생각인데요. 엄마가 이제 과도한 걱정을 하고 있는 거 아닐까. 저도 오히려 이제 성향으로 볼 때 그러니까 미래 사회에 어떻게 보면 정말 이렇게 딱 필요한 우리가 미래 사회로 가면 이제 3F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미래 사회로 가면 하나는 필링이고 이 아이는 가졌고 또 하나는 픽션이고 이것도 가졌지요. 그리고 하나가 피메일이거든요. 이 세 가지를 다 가졌잖아요. 얘는. 좀만 늦게 태어날 걸. 다 가졌는데 진짜. 그런 면에서 보면 아이는 어떻게 보면 정말 그 아이 시대대로 정말 좋은 것을 타고났을 수도 있는데 아마 이제 엄마가 살아온 방식이 뭔가 엄마는 이제 강하게 살아왔어야 되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 말 맞다나 내가 남자처럼 살아왔다는 이면 속에는 또 본인의 역사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역사는 본인의 역사고 아이 역사는 아이 역사라는 사실을 이제 일단은 분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도 보면은 이런 아이의 좀 행동을 고쳐주고 싶어서 소심하면 소심하지 않게 내가 내 주장을 못한 것 같으니까 자기 주장을 좀 제대로 펼칠 수 있게 자꾸 이렇게 고쳐주고 싶어서 많이 노력을 하시고 때로는 훈계도 하고 뭐 이러신다고 하는데요. 이제 김수현 박사님 말씀에 의하면은 어머님이 어떤 의미를 갖고 그렇게 하시는지 우리도 이해가 됐고 아 그러시구나 하는 생각은 하지만 두 사람의 관계와 앞으로 이제 그 아이가 자라나는 과정에 있어서 분명히 좀 태도를 바꾸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요즘 어머니들이 이제 어쨌든 학력이 있으시잖아요. 그리고 공부를 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머니의 역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얘기하니까 또 지식이 많이 들어오니까 아,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해야지라고 계획을 많이 세우세요. 근데 내가 가진 성향과 아이의 가진 성향이 맞지 않았을 때 내가 이 아이의 성향을 바꿔주겠다는 생각은 조금 한 번 더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꽃이랑 대화하는 게 좋고 친구한테 양보하고 맞춰주는 것이 더 행복한 아이한테 그것만이 착한 건 아니야. 넌 지금 착한 행동을 한다고 하지만 근데 이 아이는 착하다 착하지 않다라는 걸 떠나서 그렇게 했을 때 더 마음이 기뻤기 때문에 친구한테 맞춰준 거거든요. 이 아이 얘기를 들으면서 어렸을 때 제 생각이 굉장히 많이 났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양보하는 게 너무너무 행복했거든요. 네. 예,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런 걸 양보했다고 해서 제가 IQ가 정상 범위에 있는데 성장을 해서 뭐 예를 들어서 월급을 안 주는데 네, 괜찮습니다. 뭐 이러지는 않잖아요. 예, 저도 생존에 나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만일 엄마가 그 이 아이의 이런 면을 미래를 걱정해서 자꾸 바꿔주려고 하지 마시고 와 정말 꽃이 그렇게 얘기했어. 그럼 이 꽃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니 하면은 굉장히 엄마하고의 추억이 좋게 생기는데 예, 이 아이의 행동 특성이 걱정이 돼서 자꾸 고쳐주려고 강압적인 방법을 쓰시게 되면 엄마하고 아이의 애착 관계가 아이에게는 상처로만 남겠죠. 그리고 상처가 됐기 때문에 사실 이 아이는 엄마처럼 되지를 않아요. 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들지 않고 또 걱정되는 그런 기질을 가진 아이가 있다면 저는 내가 고쳐주겠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저는 무릎 꿇고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아이가 생존에 나가기 위해서
그래서 변화되는 사회와 가정에는 엄마뿐만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귀인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뭐 천사가 나타나고 귀인이 나타나서 이게 해결되잖아요. 예. 이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마음을 가지고 저는 좀 무릎 꿇고 기도하셔서 저는 이런 면이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아이가 이런 면이 나중에 성인이 되었을 때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성장하면서 어린이집 선생님이나 선배님이나 친구나 이런 아이에게 의미 있는 사람이 나타나 주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라고 저는 기도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네, 사실은 자녀를 키울 때 내 노력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무릎 꿇고 기도하는 부모의 자세라는 말씀 제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도 박사님 말씀에 너무나 공감하는 게 엄마께서 그 키우고자 하는 그 아이의 방향보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좀 더 기도로서 그 답을 얻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예, 저도 이렇게 느꼈습니다. 네. 가끔은 이제 이런 케이스 때문에 상담을 온 엄마들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이제 웃으면서 하는 말이, 드디어 엄마가 돌을 닦을 때가 됐군요.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눈이 둥그렇죠. 무슨 말인지, 내비도예요. 내비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좀 놔둬. 내비두라고. 그러면서 제가 엄마들한테 처방해 주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어린 왕자를 읽어보게 해요. 일부러. 어린 왕자. 그러니까 어린 왕자는 보통 이제 동화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단서가 붙어 있어요. 어른을 위한 동화라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철학은 실존주의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핵심은 존재 자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른의 계산으로 합리적으로 계산하고 따지고 재단하고 이렇게 하면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못 봐서 결국은 불행하게 되지만 있는 걸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다면 이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이 엄마는 좀 돌을 닦아야 돼요. 냅둬. 내비도. 저희가 이렇게 이제 4가지의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만 더 훨씬 다양한 그 케이스나 뭐 사례들이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걸 보면서 또 생각을 하는 게요. 왜 굳이 그렇게 저랑 다른 아이를 주셨어요. 좀 저랑 좀 잘 맞는 아이를 주시면 참 좋을 텐데 뭐 이런 생각 하거든요. 부부싸움에서도 뭐 그러잖아요. 나 닮으면 안 그래. 당신 닮아서 그런 거야. 뭐 이런 거요. 근데 아무튼 이 기질이라는 거는 확실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주시는 거니까. 기질은 주시는 거니까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게 성격적인 면을 구성하는 기질일 수도 있지만 이 아이가 예를 들어서 뭐 장이 좀 약한 애가 하나님 줄 수도 있고 그렇죠. 아토피가 있는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잖아요. 시력이 좀 나쁜 자녀가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면을 우리가 임신 중에 스트레스를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 상관없이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어려움과 또 나하고 맞지 않는 그런 발달 특성을 가진 자녀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자녀를 주셨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는 더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성경 말씀에 감당치 못할 시련을 주지 않는다고 하시잖아요. 우리가 과연 그 말씀을 믿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이 키우신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고요. 또 너무 무거운 얘기일지 모르지만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아브라함을 생각해요. 그 아들을 갖다가 하나님께 바치러 갔을 때 과연 이것이 가능한 일일까? 도대체 아브라함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졌길래 이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결국은 내가 내 노력으로 이렇게 바꾸기 힘든 그런 자녀가 태어났을 적에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내 모습을 보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자녀를 주시지 않았을까라는 게 이제 제가 20몇 년 동안 이제 장애 아이들을 보면서 이 고통이 왜 주어지는 걸까? 굉장히 태교를 잘했는데도 장애아가 태어날 수 있고 그래서 기질이 안 맞는 것보단 더 힘든 일이잖아요. 그렇게 했을 때 결국은 이 아이들은 내 모습을 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일 수도 있다. 그 말은 나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의 그 아킬레스건이 자꾸 찔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 나의 아킬레스건이 있고 내가 이것을 과연 치유할 수 있는 아킬레스건인지 아니면 이 아킬레스건이 있는 자체로 내가 나를 그냥 받아들이고 이것이 나의 한계라고 하나님한테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살펴 주십시오라고 해야 되는 경우인지 신앙적으로 풀어가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 말씀 네. 드리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선물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러니까 선물은 받는 사람의 필요를 아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초점이 맞춰져 있죠. 그래서 받는 사람이 뭔가 요구사항이 들어오면 선물하는 사람은 불편해져요. 그러니까 내가 딱 봤을 때 정말 필요한 게 이건데 그래서 준비를 할 때 나도 기분 좋고 받는 사람도 정말 딱 맞아떨어지는 것들이죠. 네. 그 자녀는 우리 집에 오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가 왔든 하나님의 계획 속에 딱 적합한 딱 맞는 아이가 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선물로 받으면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질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1시간 어떠셨습니까? 두 분은? 자꾸 주변 사람들을 나한테 맞추려고 하지 말고 제가 조금만 더 배려해서 아이들한테 제가 좀 맞춰봐야겠네요. 아침엔 급하긴 그렇죠. 하지만. 맞습니다. 뭐 같은 결론 같은데 그 좋은 아이, 기질이 좋은 아이, 성향이 좋은 아이를 양육하기에 앞서서 내가 좋은 아버지가 되어야겠다는 예.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그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이 생각나는데 하시는데 저는 최불암 쌤이 생각나요. 최불암 쌤처럼 정말 인자한 한국인의 상의 아버님 그런 삶을 아이한테 보여주면 아이도 자연히 그렇게 따라오지 않을까.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노력하는 것 플러스 어느 순간에 아 정말 이거는 내가 할 수 없다라고 인정되실 때는 네네. 예, 더는 노력하지 못하겠다라고 생각되실 적에는 하나님 제가 더는 노력하지 못하겠습니다. 라는 기도도 저는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지 않고 계속 부모가 노력해야 된다, 노력해야 된다, 맞춰야 된다 하면 결국 우리는 지쳐가거든요. 그래서 결국 나하고 맞지 않는 자식은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한계를 자꾸 극복하려고 너무 노력하지는 마시고요. 아, 내가 이런 한계가 있는 부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런 나를 그냥 받아주고 자식한테 아빠는 이거는 좀 안 되는 것 같다 라고도 얘기할 수 있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우리가 기질적으로 다른 아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아이, 다른 성향,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고 그것이 우리에게 선물임을 우리가 다시금 주지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보내주신 손님 잘 대접하고 또 그 아이도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부모를 만나서 행복해진 아이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는 그 일에 하나님께 주신 자녀 양육의 사명들을 기쁨으로 감당케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건강한 가정, 행복한 아이들 토닥토닥은요, 달라도 너무 나랑 다른 아이 때문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갖고 말씀 나눴습니다. 참, 내가 난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다를까 싶으실 때 우리가 오늘 배운 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 내 아이도 인정하고 그리고 더불어 나의 모습도 그냥 인정하는 그런 훈련, 그런 현명함을 좀 배워야겠다는 생각하면서요. 이번 주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더 좋은 주제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